여보, 살려줘. 이 여자가 칼 들고 날 죽이려 해요. 남편의 거짓 신고로 그녀는 하루아침에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유치장 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간신히 풀려났지만 이번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방송에 나와 가짜 진단서를 흔들며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려서 이렇게 됐어요. 여론은 광분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사회적 살인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통보가, 집으로는 테러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믿었던 그 눈물 뒤에 감춰진 진실은 뜻밖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이 아니라 완벽한 붕괴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곧 당신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민석이 식탁 위로 엑셀 출력물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수진, 이게 뭐야? 한 달에 백화점에서만 200만 원을 썼다고? 저는 젓가락을 놓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다 당신이나 어머님 드시라고 산 음식들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사느라 돈을 펑펑 쓴 거잖아. 딱 봐도 티나. 강민석이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자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명품이라고는 결혼할 때 산 가방 하나가 전부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강민석은 골프채 영수증을 재빨리 식탁 밑으로 밀어넣더니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버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생색내지 마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잘만 쓰고 살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일부러 눈을 크게 뜨고 순진한 척 물어봤습니다. 강민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각자 돈 관리하자. 더는 내가 너 먹여 살릴 이유가 없어. 진짜 신물난다. 저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강민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좋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강민석과 시어머니 박 여사의 가족 카드를 모두 정지시키는 절차를 진행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강민석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말대로 각자 관리하는 거죠. 제 카드는 제가 쓸게요.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잠깐. 그게 그런 뜻이 아니지. 그걸 왜 진짜로 해? 무슨 뜻인데요? 각자 관리하자고 하신 분이 당신이에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벌써 정지됐어요. 강민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이수진, 너 지금 장난해? 빨리 취소해. 당장. 장난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요. 강민석이 애꿎은 물잔만 붙잡고 손에 땀을 흘리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주말이 되자 예상대로 시어머니 박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시누이와 조카들까지 총 6명의 시댁 식구들이 거실을 점령했어요. 박 여사가 리모컨을 손에 쥐고 소파에 턱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이들이 왔으니 오늘은 소갈비찜 해줘. 이 집 애들은 고기 없으면 밥도 못 먹어. 어머님 죄송하지만 고기가 없어요. 그럼 당장 마트 가서 사와. 자연산 도미도 사오고. 박 여사는 마치 명령하듯 손을 휙 내저었습니다. 시누이도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번에 먹었던 그 비싼 치즈도 좀 사와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박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애비가 좋아하는 낙지 탕탕이도.
그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밥솥에서 3일 동안 보온으로 말라붙어 누렇게 변한 밥 한 그릇, 시큼한 냄새가 나는 김치 한 보시기. 제가 그것을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카들이 킁킁대며 코를 막았습니다. 이모 이거 냄새 이상해. 신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찡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장난하세요?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애들 데리고 왔으면 제대로 차려야지. 이게 사람 먹을 밥이냐?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민석 씨가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줘서요. 장을 못 봤어요. 있는 대로 드세요. 무슨 소리야? 민석이가 매달 얼마나 벌어오는데. 박 여사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 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돈 관리 각자 하기로 했거든요. 민석 씨가 직접 말했어요. 강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달싹였지만 가족들 앞이라 말도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화가 치밀어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이 썩은 밥을 먹으라는 거야? 드시기 싫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박 여사는 결국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하게 깨졌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들은 제가 혼수로 가져온 영국산 본차이나예요. 깨진 값은 민석 씨한테 청구해 주세요. 박 여사는 입만 달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텅 빈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우유 한 팩과 물 한 병만 덩그러니 있었죠. 보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드신 식비가 제 월급 절반이 넘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없어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조카들이 배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박 여사가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냥 우리 집 가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식구들은 우르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따라갔습니다. 신발을 신던 박 여사가 독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두고 봐. 네, 어머님.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돌아가는 시댁 식구들의 뒤통수를 보며 저는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호구 생활이 끝났구나. 입가에 서늘하지만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우면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직후 시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제가 10년 넘게 모아둔 결혼 자금을 모두 내줬던 그때 말이에요. 당시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안에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 수술비가 급한데 어쩌나 싶었는데. 저는 순진하게 대답했었어요. 어머님,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박 여사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신우이가 들고 온 새 명품 백을 보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우이가 자랑스럽게 가방을 흔들며 말했거든요. 언니, 이거 봐. 엄마가 사라고 해서 백화점에서 샀어. 예뻐서 그래도 비쌌을 텐데. 괜찮아. 어차피 언니 돈으로 산 거니까.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수술비라고 해서 제 전 재산을 내줬는데 그걸로 명품을 사다니요. 그때부터 제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5년 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회사에서 횡령 의혹을 받게 됐거든요. 그날 밤 강민석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합의금 마련 안 하면 감옥 간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제발 도와줘.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당신 퇴직금 정산받으면 되잖아.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그때 퇴직금을 중도 정산받아서 전부 내줬습니다. 강민석이 제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우리 부부인데 뭘. 저는 그때 정말 믿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강민석은 저를 돈줄로만 여기기 시작했어요.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신우이 대학 등록금도 제가 냈습니다. 박 여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예나 등록금 좀 대신 내줄래?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님, 저도 여유가 없는데요. 아이고, 네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가족 아니야? 그렇기는 하지만요. 예나가 학교 못 다니게 생겼어. 제발 부탁한다. 결국 신우이 등록금까지 제가 부담했어요. 시어머니 임플란트 비용도 시아버지 보청기 값도 모두 제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을 내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박 여사가 말했거든요. 수진아, 너는 우리 집 며느리니까 이런 건 당연한 거야.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한 사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친정 어머니 환갑 때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강민석이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쓸데없는 일에 돈 쓰지 마. 우리도 빠듯하다고. 어머니 환갑인데 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친정은 친정이고 우리는 우리야.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과 강민석이 함부로 쓴 돈을 꼼꼼히 기록해둔 것들이에요. 시아버지 수술비라며 받아간 돈 8천만 원, 강민석 횡령 사건 합의금 3천만 원, 신우이 대학 등록금 4년간 2천만 원, 시어머니 치과 치료비 1천만 원, 기타 생활비와 용돈까지 합치면 총 금액이 2억을 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 모두 그들 배만 불린 셈이었어요. 장부를 들여다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희열도 느껴졌어요. 이제 복수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밤늦게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를 하더라고요. 김 실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번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석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손목에 이상한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쳤어? 저가 물어보니 강민석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문에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꽤 심하게 들었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멍은 누군가에게 잡힌 자국 같았어요. 강민석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저는 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빚 갚을 생각 없으면 신체 포기 각서나 써. 시간 없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다음 주까지 안 가져오면 책임 못 진다. 무서운 내용의 협박 문자들이었어요. 박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적금 만기 언제야? 그거 빼서 일단 이자부터 막자. 이번 주 금요일이야.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게. 고마워, 엄마. 수진이는 모르게 해야 해.
제 적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 빼려고 했다니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증거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도윤이에게 보낼 암호화 파일도 만들었어요. 도윤은 대학 동창으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런 증거들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저라면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온갖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제 적금을 해지해서라도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강민석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고 싶다고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물 한 잔을 들이키니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내일부터 강민석이 겪게 될 지옥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서 잠든 강민석을 내려다봤어요. 곧 네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동안 나를 호구로 만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각자 관리 선언 일주일 후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과 시어머니 보험료 그리고 강민석 차량 할부금까지 모두 잔고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중단됐어요. 강민석이 회사 구내식당 식권 자판기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넣어도 계속 거부되자 뒤에 줄 선 후배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부장님, 카드에 문제가 있나 봐요. 후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잠시만. 강민석이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그것도 막혔어요. 부장님, 제가 대신 사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강민석이 소리를 지르더니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습니다. 점심을 굶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석은 휴대폰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신 정지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이 요금 미납으로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강민석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동료 책상에 전화기를 빌려 썼어요. 여보, 나야. 카드가 안 되는데? 당신이 각자 관리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요? 우리 얘기하자. 집에 가서. 강민석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편 박 여사는 대형마트에서 카트에 최고급 한우와 전복, 수입 치즈를 가득 담았습니다.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제 명의 가족 카드를 당당하게 내밀었어요. 카드 결제로 해주세요. 계산원이 카드를 긁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거부되네요. 뭐라고? 다시 해봐.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계산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난 분실 카드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순간 마트 안이 조용해지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카드 도둑 맞은 거 아니야? 남의 카드 쓰려다 걸린 건가? 박 여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오자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이거 내 카드라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박 여사는 더욱 흥분했어요. 확인은 무슨, 내가 도둑이야? 결국 박 여사는 빈손으로 마트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시누이와 함께 제 회사 로비로 쳐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한다. 박 여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점심시간이라 로비에는 직장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며느리 때문에 화난 모양이네.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며느리 나오라 그래. 이수진 나와.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오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네가 내 카드를 막아놨다며. 어머님, 민석 씨가 생활비 안 줘서 카드 다 정지시켰는데 제 카드로 한우를 사시려고 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박 여사가 당황하며 반박했어요. 그게 아니라 네가 준 거잖아. 전 드린 적 없고요. 제가 분실 신고한 거예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가요. 아니야. 전현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하지만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안 신우이가 박 여사를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이 소동은 회사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평소 착한 남편 행세를 하던 강민석은 동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야, 강 부장 부인이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안 주나 봐. 부인이 돈 관리를 빡빡하게 하나 보네. 강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 위에 독촉장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휴대폰 요금까지 모든 게 연체됐어요. 마라탕을 배달시켜서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민석이 들어와서는 냄새를 맡으며 군침을 삼켰어요. 뭐야, 마라탕 시켰어? 네, 저 혼자 먹을 거예요. 나도 좀. 각자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각자 드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며 국물을 떠먹었어요. 강민석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자존심 때문에 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찬장을 뒤져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이었죠. 저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귀금 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강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거 내 돈으로 산 거야. 영수증 있으세요? 제 이름으로 산 거면 제 거죠. 무슨 소리야? 남편이 아내한테 사준 거잖아.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강민석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벌렸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이 안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저는 안방 문을 잠그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강민석이 조용히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험 해지하면 환급금이 얼마나 나와? 부인 명의로 된 거 말이야. 확인 좀 해봐. 소름 끼치는 대화였어요. 제 보험까지 건드리려고 하다니.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구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강민석이 회사에서 급전이 필요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려다 적발됐습니다. 경리팀 김 과장이 강민석을 불러 세웠어요. 부장님, 이게 뭡니까?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10장이나 샀네요. 아, 그거 거래처 선물용이었어. 강민석이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매 목록에는 개인 용품들이 있죠? 라면, 생필용품. 김 과장이 영수증을 흔들며 따졌어요. 그건 실수로 같이 산 거고. 부장님, 이거 상품권 깡 아니에요? 현금 만들려고 한 거죠?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하지만 이미 들통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강민석은 감봉과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어요.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시댁에서는 쌀이 떨어졌다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진짜 굶겠다.
쌀 한 포대만 사다 줘. 어머님, 저도 여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정말 굶어 죽으라고? 저는 그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집에서는 재즈를 틀어놓고 혼자 와인을 마셨어요. 정말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강민석이 집에 돌아와서는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찾아냈지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 뿐이었어요. 이수진, 집에 먹을 게 왜 이것밖에 없어? 각자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각자 사서 드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강민석이 라면 봉지를 부숴서 그냥 먹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면을 씹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물이라도 좀 끓여서 먹지. 가스비 안 냈으니까 가스가 안 나와. 제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가스비를 안 냈어? 네, 당신이 안 줘서요. 저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귀금 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 목걸이, 팔찌들을 하나씩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아, 그거 내 돈으로 산 거야. 강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영수증 있어요? 제 이름으로 산 거면 제 거죠. 무슨 소리야? 남편이 아내한테 사준 거잖아. 선물이라는 증명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산 걸로 볼게요. 저는 태연하게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강민석이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출근한 사이 강민석이 안방 금고를 부쉈습니다. 제 인감도장과 통장들을 찾아냈어요. 이걸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 돼. 강민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인감증명서 발급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둔 상태였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업체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석이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왜 경찰이 여기에? 강민석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파트 명의자가 사문서 위조 신고를 하셨네요. 아니야. 이거 내 집이라고. 강민석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까지 저질러버린 거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합의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경찰관이 묻자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채무와 명예 도용 사실을 자백하는 각서를 써주세요. 강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강민석이 고함을 질렸어요. 내가 뭘 했다고? 네가 돈을 안 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당신이 각자 관리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강민석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텔레비전을 내려쳤습니다. 65인치 대형 텔레비전이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 파편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척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서진 텔레비전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재산 분할할 때 청구할 거예요. 새 제품 가격으로. 강민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아니에요. 정신이 말짱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확인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 손가락 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이수진 씨 댁 맞죠? 집행관이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채무 이행 명령에 따라 압류 집행합니다.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집행관들이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제가 아끼던 피아노까지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강민석 씨 연대보증 채무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집행관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연대보증?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여기 서명이 있네요. 이수진 씨 맞죠? 집행관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과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강민석이 구석에서 손톱만 물어뜯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아파트 복도가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야? 법원에서 나온 거 보니까 빚이 많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집행관에게 따졌습니다. 이 서류 언제 작성된 거예요? 2019년 3월 15일자네요. 그때는 강민석이 회사 문제로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제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에요. 위조예요. 하지만 집행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류는 계속 진행됐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회사 로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팀장 집이 압류됐다며? 그래. 그렇게 돈이 없었나?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곧이어 감사팀에서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감사실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던지며 말했어요. 이수진 팀장, 이게 뭡니까? 급여 압류 통지서와 회사 익명 게시글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대기업 팀장인 아내가 명품 중독으로 집안을 말아먹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 압류는 뭔데요? 3억이 넘는 빚이라며? 남편이 제 모르게 한 일이에요. 하지만 감사실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직원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공금 횡령 의혹도 있고요. 횡령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큰 빚이 있으면서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당연히 의심스럽죠. 은행에서도 연락이 빗발쳤어요. 이수진 고객님, 신용 등급 급락으로 대출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요. 그럼 담보물을 처분하시든지 해야죠. 저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감사팀의 조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이 팀장, 지난 3년간 카드 사용 내역 좀 설명해 보세요. 그건 다 가족들 생활비였어요. 백화점에서만 매월 평균 150만 원씩 썼네요. 그것도 시댁 식구들 음식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명예도 잃었어요.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뒤를 돌아보니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 최도윤이었습니다. 대학 때 같은 과였던 친구죠. 오랜만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도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별일 아니야.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거짓말. 뭔가 큰일 있었지? 도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정말 괜찮아. 그런데 넌 여기 왜 와? 아, 우리 회사가 너희 회사 법무팀 자문 맡게 됐어. 도윤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어요. 도윤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뭔 일인데? 긴 얘기야. 시간 있을 때 만날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연락해. 감사팀 조사가 난항을 겪으며 징계위원회 회부가 거론되던 찰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윤이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팀 외부자문 변호사 최도윤입니다. 감사실장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왜 여기에? 이수진 팀장 건으로 왔습니다. 도윤이 제 압류 서류를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에 의한 금융사기 피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실장이 반발했어요. 인감 위조, 서명 위조, 명예 도용, 전형적인 가족 내 금융 범죄죠. 도윤이 법전을 펼치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감사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 씨, 잠시 나가서 얘기 좀 하죠. 도윤이 저를 데리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의 차 안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오랜만이다. 그런데 내 남편 냄새가 좀 나는데? 도윤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냄새? 사기꾼 냄새. 내가 도와줄게. 도윤이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 사이에 뭘.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해. 있어. 휴대폰 캡처한 거랑 문자들. 그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날 저녁 도윤이 베테랑 흥신소 사무장을 불러왔어요. 사무장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 추적해봤는데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화면에는 강민석의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마다 강서구 외곽으로 가네요. 거기가 어디죠? 제가 물었어요. 창고형 건물인데 겉으로는 물류센터로 되어 있어요. 사무장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이에요. 다음 날 저희는 직접 그 장소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도청 장치와 망원 렌즈로 무장하고요. 강민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저기 봐. 도윤이 망원경을 건네줬습니다. 강민석이 VIP룸에서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저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당신 돈이겠지 뭐. 도윤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묘령의 여인에게 돈 뭉치를 건네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이걸로 와이프 입막을 준비해.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 강민석의 목소리가 도청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 여자가 누구지? 저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저 사람 본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데려온 보험 설계사였어요. 마담 정이라고 불리는 것 같네요. 사무장이 추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도윤이 강민석의 노트북 해킹에 성공했어요. 이거 봐. 프로젝트 S라는 폴더가 있어. 폴더를 열어보니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받은 위조 공인인증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살인 예비 계획서였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조작 등산 중 실종 유도,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위장 구체적인 살해 방법들이 메모되어 있었어요. 이 미친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이제 증거가 확실하잖아. 도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이 아니라 살인 예비 음모로 고발할 수 있어. 정말? 응. 판을 뒤집는 게 아니라 아예 묻어버리는 거야. 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험금 수령 후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 사고사 보험금 5억 수령 마담 정과 사업 시작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강민석과 시어머니 그리고 마담 정까지 이들이 저를 죽여서 돈을 챙기려는 음모를 꾸민 거였어요.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도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담 정이 시어머니 박 여사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같이 사기 도박단에서 활동했대. 도윤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다고? 그런 것 같아. 며느리 재산 빼먹기 프로젝트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부터가 거대한 사기였던 거네요. 며칠 뒤 저는 시댁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거실 화분 잎사귀 뒤에 숨겨뒀죠. 그날 밤 녹음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끔찍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번에 수진이 내쫓고 보험금 나오면 강남에 건물 하나 사자. 엄마, 정말 그렇게 될까요? 신우이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마담 정이 전문가야. 그럼 언니 명품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다 가져. 크기도 비슷하잖아. 그들은 제가 사라진 후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어요. 도윤의 조언에 따라 그들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석이 제가 포기했다고 착각하도록 연기했어요. 며칠 동안 얌전히 있으니 강민석이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빚 갚으려면 아파트를 팔아야 해. 강민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강민석이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개인은 이미 도윤이 미리 섭외해둔 사람이었어요. 지금 금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2억은 싸게 나가야 해요. 중개인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현금만 빨리 나오면 돼. 강민석이 제 인감도장을 꺼내 찍었어요. 이 장면은 사무실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마담 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강민석이 당신을 배신하고 아파트 돈 혼자 챙겨 해외로 도망갈 준비 중 마담 정이 바로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나 배신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당장 돈 안 가져오면 내 마누라한테 다 풀어버린다. 마담 정의 협박에 강민석이 당황했습니다. 강민석이 구치소에 있는 박 여사를 찾아갔어요. 엄마, 돈 좀 줘봐. 마담 정이 다 폭로한대.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네가 알아서 해.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시킨 일인데 왜 나만 책임져야 해? 누가 시켰어? 네가 알아서 한 일이지. 모자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며 싸웠어요. 엄마는 정말 사람이 아니야. 네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야. 신우이도 가세했습니다. 오빠, 이제 끝났어. 언니한테 빌어보라고. 미쳤어? 그년한테 빌어? 그럼 감옥 갈래? 아니면 죽을래? 가족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패륜적인 언쟁을 벌였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외장하드에 백업했어요. 녹음 파일, 영상, 문서, 사진까지 완벽했습니다. 도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끝장을 보자. 언제? 다음 주면 될 것 같아. 검찰 고발장 준비 끝났어. 저는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D-데이였어요. 한편 강민석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은 없고 마담 정의 협박은 계속되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민석이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마지막 악수가 떠올랐어요. 저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 유치장에 가두고 그 사이에 집을 처분하는 것. 그래, 그 방법밖에 없어. 강민석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강민석이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저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넣어 유치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는 스스로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옷도 일부러 찢어놓고 피를 내서 상처를 만들었어요. 여보, 살려줘. 이 여자가 칼 들고 날 죽이려 해요. 강민석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운 나쁘게도 손에 과도가 들려있는 상황이었죠. 신고자가 말하는 분이 맞나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네, 맞는데 무슨 일이죠? 남편분이 흉기에 위협당했다고 신고하셨는데요. 강민석이 피범벅이 된 얼굴로 떨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항변했지만 상황이 불리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남편분 상처가 꽤 심하던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흉기도 들고 계셨고 과일 깎던 칼이에요. 사람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유치장에 수감됐을 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그 사이 강민석이 집에 들어가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숨겨둔 USB와 노트북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증거도 없지. 강민석이 욕조에 물을 받아 전자기기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지직거리며 망가지는 소리를 들으며 섬뜩하게 웃었어요. 회사에서는 제 구속 수사 소식을 듣고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합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어요. 사실상 해고 수순이었죠. 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위기에 처했어요. 면회 시간에 박 여사가 왔습니다. 그러게 여자가 조신하게 굴어야지. 박 여사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어요. 어머님,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가 믿겠니? 증거도 다 있는데. 박 여사가 냉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유치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옆방의 취객이 시끄럽다며 벽을 두드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강민석이 면회를 왔어요. 여보, 합의해 줄 테니까 조건을 들어줘. 무슨 조건? 아파트 명에 넘기고 이혼 도장 찍어. 그럼 고소 취하할게. 강민석이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철창 너머로 그를 죽일 듯 노려봤어요. 절대 안 해. 그럼 계속 여기 있어.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였어요. 이제 끝인가?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울려왔어요. 담당 형사 나오라고 하세요. 지금 불법 구금 중인 거 아시죠?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철창을 붙잡았어요. 도윤아, 수진아, 걱정 마. 내가 왔어. 도윤의 목소리가 천사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가슴이 뛰며 희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유치장 철문이 열리고 최도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갑을 찬 낯선 남자가 형사들에게 끌려왔어요.
늦어서 미안해. 이 친구 잡느라 공항까지 다녀왔어. 도윤이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강민석이 다니던 도박장 자금 관리책 박 실장이야. 박 실장이라는 남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도윤이 경찰 책상 위에 서류들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마담 정의 이중 장부와 강민석 차명 계좌 내역이에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박 실장, 이제 털어놔.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석이 도박빚 갚으려고 아내 명의에 도용하고 보험 사기 공모했어요. 더 말해봐. 형사가 추궁했습니다. 아내를 정신병원에 넣을 방법까지 물어봤어요. 박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와이프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강민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미친놈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담당 형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즉시 강민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서 로비로 나왔어요. 마침 조사를 받고 나오던 강민석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강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오해야. 변호사님이 뭔가 착각하신 거야. 오해는 네가 했지. 도윤이 제 어깨를 감싸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강민석 씨. 우리가 경찰서를 나오자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차에 타서 도윤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증거로 모은 파일들. 물에 젖어 망가진 줄 알았지? 어떻게 이게 있어요? 미리 복사해서 은행 개인 금고에 보관해뒀어. 도윤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 사이에 뭘. 그런데 이제 시작이야. 도윤이 다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회사 법무팀에서 만나자. 회사요? 응, 징계위원회 뒤집어야지. 도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할 차례야. 집으로 가는 길에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도윤의 말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도윤아, 왜 이렇게까지 도와줘? 대학 때부터 널 좋아했거든.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응. 그때 고백 못했던 게 후회됐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지켜주고 싶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수를 향한 전의가 불타올랐습니다. 강민석, 이제 네가 지옥을 맛볼 차례야.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도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됐구나. 이번에는 제가 승리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도윤이 법무팀 자문으로 함께 들어왔어요. 소명 자료와 검찰 수사 개시 통지서입니다. 도윤이 서류를 위원들 앞에 펼쳤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강민석의 횡령, 사기 행각,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입니다. 도윤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피해자였다는 얘기네요. 네, 명백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회사는 즉시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이수진 팀장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전폭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복직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 절차도 초고속으로 진행됐어요. 동시에 강민석 일가를 사문서 위조, 특수협박,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무단 점거 중인 아파트명도 소송도 제기하죠. 도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퇴거 불응 시 강제 집행 예고 내용 증명도 발송하고요. 제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열쇠 수리공과 함께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박 여사가 문이 열리지 않자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수진, 문 열어. 이게 뭐야? 저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남의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남의 집이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야. 제 명의 집이에요. 법원 명령입니다. 박 여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어요.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시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해? 어머님, 지금 통화 녹음 중이니까 계속하세요. 모욕죄 추가로 고발할게요. 박 여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강민석은 구치소에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어요. 저는 그에게 영치금 대신 이혼 소장만 보냈습니다. 면회도 안 받고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강민석이 절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강민석의 숨겨둔 차명 계좌를 찾아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줄까지 완벽하게 차단한 거죠. 이제 국선 변호사밖에 못 쓸걸?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신우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빠가 잘못했어요. 통화 녹음 중이니 계속하세요. 언니, 모욕죄, 협박죄 추가 고발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의 반격은 치밀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해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강민석의 회사 횡령까지 드러나며 퇴직금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한 능력자로 인정받아 본부장 직무대리로 승진했어요.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서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백화점에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립스틱을 샀습니다. 혼자만의 근사한 저녁 식사도 했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와인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도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내일도 파이팅?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뿐이었어요. 수개월 후 강민석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가족 사기단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며 회사에서는 저를 전무직무대리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최연소 여성 임원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제 집무실 문패가 팀장에서 전무직무대리로 바뀌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 강민석의 유책 사유 100%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는 3억 원으로 판결합니다. 저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강민석은 빈털터리가 됐죠. 법원 집행관들이 시댁으로 가서 강제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박 여사와 신우이의 짐들이 길거리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박 여사가 낡은 소파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며 손가락질했어요. 며느리 등골 빼먹더니 꼴 좋다.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았대. 시댁 식구들이 도망치듯 쪽방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과 함께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도윤이 붉은 장미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전우애로 뭉쳤던 감정이 미묘한 설렘으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이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제 손등을 덮으며 따뜻한 체온을 전했어요. 저는 그 손을 피하지 않고 마주 잡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저를 위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동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에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제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에 구속된 강민석이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초라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것을 남의 일처럼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최고급 세단을 계약하고 혼자만의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죠? 재미있는 제안이 있는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부터 섬뜩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제 새 차의 타이어가 송곳으로 펑크 나 있었어요. 현관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꽃뱀이라는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저는 소름이 돋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쪽방촌으로 쫓겨난 박 여사와 보석으로 풀려난 강민석이 악명 높은 유튜버에게 접촉했습니다. 구독자 100만의 레카 유튜버한테 제보했어. 강민석이 박 여사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제보했는데? 대기업 임원이 된 며느리가 시댁을 길거리로 내몰고 남편을 감옥에 보냈다고 했지. 그들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짓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구독자 100만의 레카 유튜버가 제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한 조명과 카메라를 들이대며 고함을 질렸어요. 전무님,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버리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저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끈질기게 따라붙었어요.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몰고 양심의 가책은 없으신가요? 제 당황한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찍어 악의적 편집 소스로 사용할 속셈이었죠. 그날 밤 유튜브에 충격 단독, 악녀의 두 얼굴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자극적인 썸네일과 함께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영상에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제 신상 정보가 모자이크 없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댓글창이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저런 여자는 신상 털어야 한다. 회사에서 잘나라. 진짜 악독하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중요한 임원회의 도중 코피가 쏟아지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극심한 신경쇠약과 공황장애 초기 증상을 진단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이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스토킹이야. 법적 대응할 수 있어?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인터넷 여론이 문제야. 이미 여론은 이성을 잃고 저를 마녀 사냥하는 분위기였어요. 강민석이 방송에 출연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제 돈을 다 빼앗아서 내연남과 놀아나고 있어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펼쳤어요. 시청자들이 속아 넘어가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해요. 힘내세요. 저런 악녀한테 당하다니.
제 개인 휴대폰으로 욕설 문자와 협박 전화가 24시간 쇄도했어요. 죽어라, 이 꽃뱀아. 내 집 주소 다 안다. 조심해. 저는 휴대폰을 꺼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검은 마스크를 쓴 수상한 남자들이 제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누구지?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저는 커튼을 모두 치고 숨죽여야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점점 목을 조여왔어요. 1차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공포에 압도당했습니다. 사이버 레카의 라이브 방송 당일 동시 접속자 수 2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민석과 박 여사가 출연했습니다. 박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목발을 짚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때려서 이렇게 됐어요. 걷지도 못해요. 가짜 진단서를 흔들며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정말 불쌍하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진행자가 동조하며 분위기를 부추겼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회사 이름과 부모님 신상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홈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마비됐습니다. 본사 앞에는 유튜버 추종자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어요. 제 사진을 불태우고 날계란을 투척하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집에 갇혀 벌벌 떨며 그 방송을 지켜봤어요. 채팅창에 죽어라, 자살해라 같은 저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악몽이야? 손이 떨려서 리모컨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방송 하이라이트로 박 여사가 과거 제 차에 치였다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교묘하게 편집되어 제가 고의로 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봐요. 저를 일부러 차로 친 거예요. 박 여사가 울부짖었어요.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살인 미수범으로 몰려 경찰 재수사 청원이 빗발쳤어요. 회사 대표이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수진 전무님,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사직서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어요. 제 커리어가 순식간에 박살났습니다. 대표님, 이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도윤의 전화도 받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혔습니다. 서랍에서 커터 칼을 꺼내 손목에 대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까? 위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민석은 방송 후원금으로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 돈이면 변호사 군단 꾸려서 재심 청구할 수 있어. 재기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관문을 누군가 빠르로 부수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거리는 소음에 집안이 울렸어요. 나와. 이 악녀야. 방송을 본 과격한 시청자들이 정의 구현을 명목으로 테러하러 온 거였어요. 경찰이 출동해 해산시켰지만 창문 유리가 돌에 맞아 깨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 구석에 숨었어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방법은 죽음뿐이야. 정신이 점점 흐려지며 눈이 풀려갔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도윤이었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도윤이 경비원들을 대동하고 문을 부수듯 들어왔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우리가 이겼어. 도윤이 헝클어진 제 머리를 정리해주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모든 게 끝났어. 아니야. 이것 좀 봐. 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켰어요. 내가 포기 안 하고 사이버 레카 유튜버 계좌를 추적했어. 화면에는 동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방송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하고
조작 방송을 의뢰한 녹취록이야. 정말? 저는 믿기지 않아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더 결정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차에 뛰어드는 자해 공갈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냈어.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렸어요. 영상에는 박 여사가 멀쩡히 걸어오다가 차가 멈추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혼자서 차 보닛 위로 슬라이딩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액션이네. 저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 모든 증거를 경쟁 유튜버와 공중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제보했어. 그래서 가짜 뉴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반박 방송이 나간다. 방송에서 강민석의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한탕에서 빚 갚고 전연 매장시키자. 개돼지들이 후원금 잘 쏘네. 강민석이 비웃는 목소리였어요.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시청자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강민석과 유튜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개돼지라고 했다고? 완전히 사기당했네. 자해 공갈 영상은 할리우드 액션 할머니라는 밈이 되어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튜버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했어요. 강민석과 박 여사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생중계됐어요. 강민석이 카메라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유튜버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어요. 내 돈 내놔. 약속이 틀렸잖아.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에 형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에 출근해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악플러들과 가해자들에 대해 무관용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정중히 사과하며 복직과 특별 위로금을 약속했습니다.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태세 전환을 해서 사과 릴레이를 시작했어요. 제 SNS에는 응원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도윤의 어깨에 기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거야. 비로소 진짜 명예와 자유를 되찾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1년 후 강민석은 사기 및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빚쟁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옥중에서 제게 편지를 매일 보내왔지만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함에 넣었습니다. 한 번만 면회 와달라. 반성하고 있다. 뻔한 내용이겠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거부당했어요. 시누이는 공장에서 박 여사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살 길은 있구나. 저는 무심하게 생각했어요. 강민석에게 받은 위자료와 방송 관련 배상금 전액을 미혼모 자립지원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나눔으로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이수진 전무님의 선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센터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회사에서는 저를 그룹 내 최연소 여성 상무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굴레가 아닌 이수진 상무로 당당히 빛나고 있었어요. 새 집무실 창밖으로는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죠. 화창한 주말 오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브런치를 준비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도윤이 양손 가득 신선한 식재료와 빈티지 와인을 들고 들어왔어요. 자연스럽게 제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요리는 내가 할게. 당신은 앉아서 쉬어.
도윤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매며 웃어 보였어요. 식탁 위에는 김치한 보시기가 아닌 그가 직접 구운 스테이크와 트러플 파스타가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향긋한 와인까지 완벽한 상차림이었어요. 이제 밥값 제대로 하는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지? 도윤이 농담을 던지자 저는 빵 터져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 이야기가 아닌 다음 달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도윤의 어깨에 기대어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도윤과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새 출발, 진짜 행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정말 행복해.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도윤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나의 이야기를 지켜봐준 모든 분들을 향해 여유로운 윙크를 보냈어요.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지금부터라고 확신했습니다. 김치 한 사발로 시작된 반란이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끝났구나. 이수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치 한 사발로 시작된 작은 반란이 결국 완전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어졌듯이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과 착취.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수진처럼 용기를 내어 아니요라고 말할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갈등을 법정에서 해결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호구가 되어 살고 계신다면 이수진의 용기를 기억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진정한 봄날은 용기를 낸 사람에게만 찾아오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